여러분, 저는 69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강수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새 20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민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 민재는 수줍은 얼굴로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아들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렜습니다. 주말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처음 며느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예비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화사했습니다. 어머, 참 예쁘구나. 우리 민재가 복이 많네. 제가 칭찬을 하자 수진이는 더욱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재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뿐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아들 내외는 우리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어머님, 자주 찾아뵐 수 있어서 좋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의 말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다음에 식사하시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약속은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친정 엄마와는 매일같이 만나 쇼핑도 하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어머님,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며느리의 태도를 눈치챘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젊은 애들이 바쁜 거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다는 걸.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배려하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닌가?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작년 12월 초의 일입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가 우리 집에 먼저 찾아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늘 바쁘다며 얼굴 비치기 힘들어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친정 행사다, 아이들 학원이다, 직장 일이다. 핑계는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아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들과 함께 강원도 펜션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통나무로 지어진 고급 펜션이라고 했습니다. 객실마다 따뜻한 온돌방에 히노키탕까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망설이는 제게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참에 바람도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제 건강 상태를 잘 알면서도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전 순진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행 날짜는 12월 말로 정해졌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며느리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민재 오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해외 출장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못 간다네요. 그러면서 여행 준비물을 체크해주고 따뜻한 옷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겉으로는 참 자상해 보였습니다. 출발 전날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아침 일찍 출발해요. 체크인 시간이 빠르거든요. 여행 당일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강원도 지역 한파주의보를 알렸습니다.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사돈과 함께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4시간이 넘는 운전 끝에 도착한 펜션은 확실히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통나무 집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펜션은 주변 경관도 빼어났습니다. 나무들이 하얀 눈을 이고 있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펜션 주변으로는 산책로도 있었고 멀리 계곡도 보였습니다. 봄이나 여름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는 그저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며느리가 방 배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105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201호에 묵을게요. 105실은 1층 제일 구석방이었습니다. 펜션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찬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위치였습니다. 짐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밖보다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보일러에 대보니 차가웠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야, 여기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방금 관리실에서 연락받았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대요. 그럼 다른 방으로 바꿀 수는 없나? 죄송해요, 어머님. 다른 방은 다 예약이 찼다고 하네요. 저녁이 되자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는 매서웠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류머티즘은 추위에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더해만 갔습니다. 견디다 못해 며느리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야, 방이 너무 추워서. 어머님, 조금만 참아보세요. 아이고 사돈, 이를 어째?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네 방은 온돌방이었습니다. 펜션에서 가장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바닥은 따끈따끈했고 히노키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무릎은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꺾일 듯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허리는 찬 기운에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담요를 둘둘 말고 남은 옷가지를 모두 껴입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겨울 냉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며느리 가족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히 잤겠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밖으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간 지켜본 며느리의 본 모습이 이런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한겨울 냉방에서 재우다니. 이런 며느리의 잔인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에서는
특별히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돈들과도 대화도 별로 안 했고 추웠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남편은 온화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자한 선생님으로 통했고 은퇴할 때는 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알게 된 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2개나 더 있었다는 게 사실이요. 그제야 남편은 펜션 관리인과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아내를 한겨울 냉방에 재운 며느리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음성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서재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펜션 예약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관리인에게 연락해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2개였다는 것, 온돌방을 일부러 피했다는 것. 30년을 교단에 섰소.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못된 학생들도 많이 봤지만 이런 식의 악의는 처음이오.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머티즘이 주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뻔히 알면서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거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다가도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보, 그러고 보니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고급 펜션인데 보일러가 고장난 방이라니. 남편은 그날 바로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묵었던 105실 보일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펜션 주인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더 주면서 보일러를 꺼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씀드린다면서 아니, 이럴 수가.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일부러.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있었다는 것도,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것도 모두 며느리가 계획한 일이었던 겁니다. 유머티즘이 있는 당신을 일부러. 남편의 2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행동은 반드시 교훈을 주어야겠소. 그렇게 남편의 조용한 분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여보, 우리 별장 하나 살까 하오. 뜬금없이 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니, 꼭 사고 싶소.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못 본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온화한 남편.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향한 며느리의 잔인한 행동은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필 제주도일까?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여행이 있었던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동안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여보, 다른 데도 아닌 제주도는 왜? 제가 묻자 남편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거기가 제일 더우니까.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좀 다녀와야겠소. 남편은 혼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도의 거의 모든 매물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조용한 해안가까지. 특히 옥상이나 옥탑이 있는 건물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중개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옥탑방은 한여름에 찜통이 되는데.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였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귀포시 바닷가가 보이는 2층 별장이었습니다. 옥탑방이 있는 구조였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매매 계약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꼼꼼히 챙기더라고요. 특히 옥탑방의 상태를 세세하게 체크했습니다. 단열은 어떤지, 창문은 몇 개인지, 심지어 한여름 땡볕이 어떻게 드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이 방은 한여름에 온도가 40도는 넘을 거예요. 중개인이 걱정하며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4월 초 드디어 별장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내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은 모두 새 가구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옥탑방만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에어컨을 일부러 그대로 뒀습니다. 창문도 이중창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에어컨은 왜 안 바꾸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요. 남편의 표정에는 처음 보는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공사가 끝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일부러 제주도를 몇 번 더 다녀왔습니다. 옥탑방의 온도를 재고 에어컨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잘 될 거요. 혼자 중얼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조금 섬뜩했습니다. 7월 달이 되자 기상청에서 폭염 예보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례적인 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있니? 아직 없어요, 아버님. 그럼 제주도에서 보내는 건 어떠니? 제주도요? 응, 내가 별장을 하나 샀거든.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아버님이 별장을 사셨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는 돈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는 소식에 며느리는 들썩거렸습니다. 아버님, 언제 가면 될까요? 날짜를 정해보자. 갈 거지. 네, 당연히 가야죠.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소. 여보, 기다려보시오. 이제 시작이오. 남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하나 준비한 복수국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며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여름 찜통 더위 속의 옥탑방에서 강원도에서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는 며느리가 느껴볼 차례였습니다. 제주도의 한여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바깥 온도는 이미 35도를 넘어섰습니다. 들어가자. 남편이 별장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서자마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좋은 곳을? 남편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방 배정 시간이 다가오자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 방으로 할게요. 늘 그랬듯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옥탑방을 써라. 네, 옥탑방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거든. 남편의 말투는 한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왜? 마음에 안 드니? 아니, 그건 아닌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별장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짐을 들고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옥탑방 문을 열자마자 후덥지근한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마치 찜질방 같았습니다. 어머나. 여기 너무 더워요. 며느리가 급히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이상하네. 에어컨에서는 덜컹거리는 소리만 날 뿐 찬바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아래층으로 내려와 항의하는 며느리. 남편은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네. 더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에이, 설마. 남편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에어컨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장이구나. 그러니까요.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글쎄, 남편이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잤던 방보다는 낫지 않나?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영하 15도였지. 보일러도 안 되는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거긴 비어있는 방도 있었는데. 그렇지. 며느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저. 유머티즘이 있는 사람을 차디찬 방에 재우다니.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무하지 않았나? 며느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가 한번 느껴보는 거야. 아버님, 거기서 3일 동안 지내보렴. 3일이요? 우리도 3일을 그렇게 보냈잖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옥탑방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깥 공기는 더웠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잘 생각해봐. 네, 그날 밤 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아버님. 겨울에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 알겠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옥탑방의 온도는 밤이 되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뒤척였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부어오른 얼굴로 내려온 며느리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 잤니? 아버님. 제발.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찜통더위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겨울 냉방에서 떨었던 제 마음이 이제야 며느리의 가슴에 와닿았을 테니까요. 남편의 조용한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훈이 더 크다는 걸 며느리도 저도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재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이틀 뒤 민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아내의 일로요.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 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가 알고 있었다고? 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 핑계를 대고 어머니와의 약속은 항상 미루고 그랬었니? 특히 그 강원도 여행. 민재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빈 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보일러 고장 난 방을 들인 거.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도 아무 말 못했어요. 민재야,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하신 일 정말 잘하신 거예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너도 놀랐겠구나. 아니요. 오히려 통쾌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민재는 이미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래도 네 아내인데. 아내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눈 감아줄 순 없죠. 민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잠시 말을 멈추던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큰 고민을 안고 살았는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확실히 지켜볼 거예요. 민재야, 아버님 덕분에 이제야 할 말을 하게 됐네요. 그날 저녁 며느리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재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단호한 대처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놀랐나 봐요. 민재가 제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그러실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며느리는 한동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추석이 다가오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어떠세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며느리는 명절마다 친정에 가느라 바빴거든요. 갑자기 왜?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추석날 며느리의 집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는 고풍스러운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앉으실 의자예요. 유머티즘이 있으시니까 편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방도 특별히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방은 온도 조절을 가장 쉽게 하실 수 있게 해뒀어요.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난번 일을 겪고 나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일부러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소화가 안 좋다고 하셔서 기름기 적게 했어요. 명절 내내 며느리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마치 친딸처럼 저를 보살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이렇게 잘 해주니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며느리 구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고 며느리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김치를 담가주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같이 미용실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함께 미용실도 가고 시장도 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남편의 생신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미역국을 끓이더니 아버님, 이제는 제가 아침상을 차릴게요.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많이 부족했죠? 남편은 말없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잘하면 되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겨울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더욱 저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따뜻한 양말 사왔어요. 이거 신고 주무세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제주도에서의 일이 있은 지 1년이 되어 가네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겨울에 시간 되세요? 왜? 그때 그 강원도 펜션에 다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을 겁니다. 그곳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수진아,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잖아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하고 싶어서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가보자고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겨울.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 전부터 꼼꼼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건강 때문에 특별히 온돌방을 예약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방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따뜻한 201호실이에요. 작년에 며느리 가족이 묵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펜션에서 제일 따뜻하대요. 방에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미리 보일러를 켜놓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불도 2개 준비해뒀어요. 방 구석구석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괜찮으세요? 따뜻한 찜질팩도 가져왔습니다. 유머티즘이 있으시니까 더 따뜻하게 해드려야죠. 창가에는 방풍 비닐도 붙여놓았더군요. 혹시라도 찬 기운이 들어올까 봐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많이 달라졌지요. 정말 달라졌어요. 가끔은 매서워질 필요도 있나 봅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배웠죠. 뭐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주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 그랬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단 한 번의 단호한 대처로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여보, 니네, 당신 덕분이에요.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난 그저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해서. 그날 밤 펜션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작년엔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덕분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겨울, 같은 장소. 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단호함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겨울이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처럼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얼어붙은 마음도 녹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때론 서툴고 아픈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20해 동안 맺혔던 마음의 눈물이 단 하루의 뜨거운 교훈으로 녹아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참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한 방울의 독함이 오히려 관계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단호함도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때로는 매서워야만 진심이 전해진다는 것을. 남편의 지혜로 시작된 작은 복수는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감돕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꽃처럼 피어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나무처럼 자라났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때론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도 필요했나 봅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족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영원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현영입니다. 올해 60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 유리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리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시간 되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평소보다 조금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냄비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사실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유리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28배 제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IT 회사 임원이고 나이는 46이에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6이라고? 그러면 너랑 나이가 18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요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잘 사는 부부 많아요. 그리고 준호 오빠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유리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니? 회사 선배님이 소개해줬어. 처음엔 나도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했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유리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예쁜 전원주택도 있고 퇴직하면 거기서 텃밭도 가꾸면서 살 수 있대. 엄마도 나중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전원주택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건 알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유리야. 그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지 않니? 엄마랑 너의 나이 차이보다도 더 많은데.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봐 주면 안 될까? 준호 오빠가 엄마 뵙고 싶어 하시는데. 유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한번 만나보자. 제가 승낙하자 유리는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최고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그렇게 만남이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6의 남자가 28배 제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괜찮은 조건을 가진 사람일 테지만 그 나이에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유리의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유리가 결혼한다는데. 네, 유리가 결혼한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아직 친구들한테도 말 안 했나 보구나. 유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상대방은 어떤 분이세요? 나이가 46이래. 네, 46이요? 민지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이 돼서. 저도 좀 걱정되네요. 유리가 그동안 그렇게 이상형이 똑같은 또래라고 했었는데. 민지의 말에 제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저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유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요.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의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딸 유리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약속 시간에 늦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까만색 맞춤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왼쪽 손목에 고급 시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 사위는 자연스럽게 웨이터를 불러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어머님, 이 레스토랑의 소믈리에가 제 지인인데 특별히 좋은 와인을 추천받았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와인을 잘 못 마셔서.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한 잔 정도는 괜찮으시죠? 이런 자리를 기념해야 하니까요. 거절할 틈도 주지 않는 모습이 영 불편했습니다. 유리는 연신 예비 사위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와인을 정말 잘 알아요. 저번에도 고급 와인을 추천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유리가 와인 맛을 아는 걸 보니 기특하네요. 예비 사위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유리는 정말 귀여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순수한 매력에 반했죠? 유리는 그 말에 수줍어하며 웃었지만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28배 여성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예비 사위는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실리콘밸리 출장을 갔을 때 일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이 서울에서 40분 거리인데 요즘 제가 투자하는 거래처들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유리를 첫눈에 반한 이유를 아세요? 네. 다른 젊은 친구들과 달리 순수하고 착해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실속만 차리고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라니.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 젊은 아내를 맞이하면 제 부모님께서 서운해하실까 걱정했는데 유리를 보니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유리는 그 말에 얼굴을 붉혔지만 저는 속이 불편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 사위는 자신의 전원주택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다음 주말에 어머님도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는 게 어떠세요? 텃밭도 보시고. 아, 다음 주는 제가 일이 있어서. 거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이면 시간 되시잖아요. 그래요, 어머님. 제가 직접 모시러 갈게요. 차도 있고? 또다시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모습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비 사위는 명품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났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한 번도 유리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는 것을요. 유리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대화가 그의 성공 이야기와 그가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상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준호 오빠, 글쎄, 너무 좋죠? 성공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더 멋있지 않아요? 유리의 눈빛은 이미 그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가 유리를 바라보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마치 예쁜 장식품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런 제 걱정을 유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나서서 걱정을 하는 게 과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첫 만남 이후 유리는 퇴근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준호 오빠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엄마, 준호 오빠가 이번에 또 승진할 것 같대요. 매일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시간도 안 된 낮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유리야, 회사는? 오늘 반차 썼어요. 엄마, 나 결혼하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청혼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만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엄마, 사람은 타이밍이래요. 준호 오빠 나이도 있고. 유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돈 관리도 철저하게 잘해요. 그래도 서둘러서. 어제는 오빠가 자기 통장 내역이랑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다 보여줬어요. 전원주택도 완전 본인 소유고 대출도 하나도 없대요. 유리는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줄줄이 예비사위의 장점을 읊어댔습니다. 퇴직하면 받을 퇴직금이랑 연금도 모두 계산해봤대요.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대요. 엄마,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니. 그게 아니라 준호 오빠는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원주택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여기 텃밭에서 상추랑 토마토도 길러 먹을 수 있대요. 강아지도 키우면서 전원 생활할 거예요. 유리야, 전원주택 관리가 쉽지 않아. 엄마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유리의 모습이 어떤 때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유리는 찾아왔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가 이번 주말에 부모님 만나 뵙고 싶다고 하세요. 벌써? 네, 오빠가 부모님한테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대요. 유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유리야.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엄마,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유리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예비사위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둘의 미래를 그리는 유리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불안한 마음은 접어두어야 하는 걸까? 결국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알았다, 유리야. 엄마가 너의 선택을 존중해줄게. 정말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유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걱정이 기우이길 바래야지. 그렇게 저는 예비사위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의 저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모든 걱정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한 후 유리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엄마, 나 주말에는 좀 바빠서 못 들릴 것 같아요. 주말마다 예비사위 집에 가서
저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시집가는 사람이 요리도 좀 배워둬야죠. 그래도 처음에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의 모습이 달라져 갔습니다. 늘 반짝이던 눈빛이 점점 흐려졌고 생기 넘치던 목소리도 힘이 빠져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유리가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딸의 손을 보니 물에 불어 있었고 매니큐어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관리하던 손톱이 제대로 손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손은 왜 그렇게 됐어? 아, 설거지하고 청소하다 보니까. 유리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민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민지야, 잘 지내니?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유리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왜? 무슨 일 있니? 요즘 연락을 해도 잘 안 받아요.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만 하고, 민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봤는데 많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손도 거칠어져 있고, 전에는 손 관리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유리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점심 먹자. 유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유리야, 며칠 새 너 많이 야위었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못 보신 사이에 제가 다이어트 했어요. 억지로 웃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주말에는 뭐 하니? 예비 사위 집에 가? 네. 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미리 배워두는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유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자꾸 폰을 보니? 아, 오빠가 연락할까봐요. 그 말을 하는 유리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쾌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유리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야,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야? 아, 텃밭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텃밭은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일까지 해? 엄마, 전원주택이라 관리할 게 많아서.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리의 변해가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칠어진 손, 야윈 몸매.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치를 담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예비사위 집에 김치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보게 될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도.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김치라도 가져다 주면 혹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김치는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딸아이가 걱정되어 어떻게든 가봐야 했으니까요. 3월의 마지막 주말,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침이었습니다. 김치통을 차에 싣고 예비사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달리다 보니 점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다 보니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런 곳까지 유리가 매주 와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마침내 예비사위의 전원주택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집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0평은 될 법한 대지에 지어진 2층 통나무집. 나무와 돌로 지어진 외관은 분명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손길이 부족했는지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재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처마 밑으로는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주말이니까 유리도 와 있겠지. 김치통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따사로운 봄볕 아래 마당 한켠의 텃밭에서 허리를 굽혀 김매기를 하고 있는 사람. 처음에는 정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긴팔 티셔츠에 헌 운동화.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리고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유리야,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유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자세히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겨울이불로 보이는 큰 이불부터 시작해서 옷가지들까지 빨랫줄에는 이미 널린 빨래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텃밭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직 김매기도 끝나지 않은 고랑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괭이와 호미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파종을 위해 일군 듯한 땅도 보였고 지난해 남은 마른 고추대도 아직 뽑지 않은 채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직도 구석구석 쓸어야 할 낙엽들이 수북했습니다. 청소하다 만 듯한 대걸레가 현관 한켠에 놓여 있었고 손빨래를 한 건지 물이 담긴 대야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유리야, 커피 리필 좀 해줄래? 예비사위였습니다. 테라스 의자에 편하게 기대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캐시미어 가디건에 린넨 바지. 마치 휴양지에 온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바리스타가 내린 듯한 예쁜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테라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야 예비사위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다니. 당황한 기색도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유리가 내린 커피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리가 허둥지둥 흙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세히 보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늘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피곤함만 가득한 얼굴. 고급 화장품을 바르며 관리하던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은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톱은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무릎은 흙투성이에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매일 반듯하게 다려 입던 옷을 입던 제 딸이, 매일 손톱에 예쁜 매니큐어를 바르던 제 딸이,
이제는 마치 농사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텃밭 관리 말씀이세요? 전원주택이라 관리할 게 많아서요. 유리가 건강해질 겸 돕는다고. 예비사위의 말투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텃밭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제 말에 예비사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200평 대지의 텃밭이 50평 정도 돼요. 요즘 유기농이 좋다고 해서. 잠시 신문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전원주택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가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요? 아, 그래서 유리가 도와주는 거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유리가 커피를 들고 테라스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식모처럼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에는 물기가 마저 닦이지도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순간 지난 몇 달간 유리의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사라져간 미소, 날이 갈수록 거칠어진 손, 주말마다 피곤해 지친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모습. 그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절대로. 테라스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우리 유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 텃밭일 말씀이신가요? 텃밭뿐만이 아니잖아요. 빨래, 청소해.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머님, 부려먹는다는 표현은 좀 심하시네요. 이 정도는 해야죠. 결혼하면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미리 배우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은 고생을 모르잖아요. 이 정도는 해봐야 사람이 되죠. 유리도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딸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철들다니요. 사람이 된다니요? 우리 유리가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엄마, 진정하세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어머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에 이 정도도 못하면서 결혼은 무슨... 과민 반응이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일도 있고 해서. 일이요. 신문 보면서 한가하게 커피 마시고 있던데요? 어머님, 주말에도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 우리 유리는요? 평일에 회사 다니느라 바빠 죽겠는데 주말까지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연습이라고. 연습이요. 그럼 그쪽도 같이 연습하시죠? 여기 괭이도 있고 호미도 있는데. 제가 왜요? 저는... 아, 그쪽은 안 되고 우리 딸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엄마,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유리야, 너가 좋아서 하는 게 맞니? 정말로?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좋아요. 감정적이요. 그럼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딸,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녹초가 되고 주말에는 이렇게 농사일에 집안일까지 하고, 그게... 반면에 그쪽은 우리 딸한테 커피나 시키면서 신문 보고, 어머님! 거기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려먹고. 부려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어머님,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맞춰간다고요? 지금 이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전원주택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경험은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딸만 이렇게 고생을 해요? 유리가 싫다고 한 적 없는데 우리 딸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매주 이렇게 와서 일하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건 유리가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일하는 동안 그쪽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 일이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신문 보는 게 회사 일인가요? 노트북으로 메일도 확인하고 우리 딸은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는 여기 와서 또 일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과하다고요? 제 딸이 이렇게 부려먹히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려먹힌다는 표현은 정말 그러니까 그쪽도 함께 텃밭일 좀 하시죠? 제가요? 네. 함께 하면 좋잖아요? 서로 맞춰가는 거라면서요? 그게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쪽은 그런 일하면 안 되고 우리 딸은 해도 되는 거예요? 어머님, 결혼 전에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또 다르죠. 다르긴 뭐가 다르죠? 지금보다 더 심해지겠죠? 어머님, 너무 앞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요. 지금 현실이 이런데 뭘 더 봐야 하나요? 엄마, 제발. 유리야, 너는 이래도 괜찮니? 저는 정말 이런 결혼 생활을 원하는 거니? 오빠가 저를 생각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부려먹는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야? 어머님, 이제 그만. 그래요. 이제 그만합시다. 무슨 말씀? 이 결혼 못하게 할 거예요. 유리야, 가자. 엄마, 더 이상 이런 곳에 있을 필요 없어.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리야, 그쪽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우리 딸 그만 괴롭히세요. 가자, 유리야. 유리야, 커피는 주고 가야지. 차에 탄 후 한참을 조용히 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딸이 뭐가 미안해. 제가 엄마 말씀을 진작 들을 걸.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근데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죠? 우리 딸, 사랑에 빠지면 다들 그럴 수 있어. 저는 제가 노력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저러고 살 뻔했네요. 집에 도착해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야, 네, 엄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유리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점점 제가 저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처음엔 저도 전원 생활이 낭만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너의 꿈을 이용한 거야. 주말마다 가기 싫었어요. 근데 안 가면 계속 연락 오고 이제 다 끝났어. 그만해도 돼. 그날 밤 유리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예비사위가 보냈던 수많은 메시지들. 처음에는 부드럽고 다정했던 말투가 점점 명령조로 바뀌어 갔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오지 않으면 이 정도도 못하면서 결혼은 생각하지 말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다른 사람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잘한다며 유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이기적이다, 배려심이 없다는 말로 유리를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냐는 말로 유리를 압박했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삶이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더 많은 일을 시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편한 삶을 위한 도구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딸의 휴대폰에 쌓여 있던 문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참아온 우리 딸. 전원 생활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속에서 딸의 젊음이 갉아먹히고 있었던 거죠. 유리는 그날 밤 모든 걸 지우기로 했습니다. 예비사위의 번호도 주고받았던 메시지도 마치 악몽 같았던 시간을 지워내듯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음악 소리. 드디어 우리 딸이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우리 딸 축하해. 이제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의 인생이 더 소중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제가 요새 등산 동호회 다니는 거 알죠? 응. 거기 재미있니? 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오호라. 제 또래예요. 산 되게 좋아하고 얼굴이 밝아졌네?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몇 달 뒤 엄마, 저 그 사람이랑 정식으로 만나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그 사람? 네,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저랑 관심사도 비슷해요. 둘이 산도 자주 다니니? 네, 주말마다 등산하고 카페도 가고 너무 좋아요. 이번엔 표정이 다르네. 그쵸? 이번엔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게 진짜 사랑이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엄마가 그때 그런 결정해서 미안하지는 않지? 엄마, 제가 감사하죠.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제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민우랑 있으면 제가 저일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지금 유리는 민우와 행복한 연애 중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그날의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랑은 서로의 모습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니까요. 어제는 유리와 민우가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유리가 피곤해 보인다고 민우가 걱정하자 유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그냥 넘기지 않고 유리의 어깨를 살며시 주물러 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배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전에 유리는 자신을 바꿔가며 사랑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듯, 매일 저녁 달이 뜨듯,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딸을 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반대가 자식을 더 큰 불행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유리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행복이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 그날 전원주택에서 제가 내린 결정. 그것은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딸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앞으로도 쭉 자신의 모습 그대로 행복하기를.
진정한 사랑 속에서 빛나는 미소를 잃지 않기를. 가끔은 엄마의 반대가 과하지 않았나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날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압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의 날개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더 높이 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